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사이 7.9% 폭등했습니다. 기름값이 제일 큰 원인인데 휘발유 값이 한 달 만에 6.6%, 전년 대비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나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3월 지표에 전쟁의 충격이 반영되면 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세계 각국의 금리가 요동칠 수 있겠죠. 어제 한국은행이 진단한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비관론은 좀 일러 보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국내외 경제의 급경사 구간이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3월 11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게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물가 상승률 4%대를 점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석 달 연속 줄어들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의 산재 비용 떠넘긴 회사들, 경남기업, 태평로건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주식 리딩방 108곳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주식 리딩방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찍어주는 주식 리딩방 불법이기도 한데 요거 돈 받고 가르쳐주면요. 이걸로 돈 벌 수 있으면 남한테 안 가르쳐줍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조 원 손실 보상안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간밤 뉴욕 증시 좀 고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고요. 불타는 경제 시간에는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죠. 홍춘욱 대표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오늘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혹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년 반 만에 BTS 대면 콘서트가 열렸는데 아주 새로운 그리고 반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슬슬 가수들이 컴백하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봄 시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연 문화 어떻게 될지 김영대 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주실 수 있고요. 샵 0951로 받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높은 물가 이거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군요. 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물가가 목표 수준, 즉 2%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식료품 가격 강세 등등 앞으로도 상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작년 10월 이후 5개월째 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특성이 있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계산한 근원 물가도 2%대 후반에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불안해질 경우에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을 자극하고 이게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게 사실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주는 거지만 기업들은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물건값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같은 돈에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이게 한국은행의 조언인데요.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또 각국에서 탄소 중립이 추진되는 등등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식료품 값 역시 우크라이나 변수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인상이나 이상기후 영향 등을 받아서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종석 하는 부총재부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커졌지만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좀 더 올린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석 달 연속으로 가계대출 그 총 잔액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통계가 특이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60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000억 원 줄었고요. 이 작년 12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인데 석 달 연속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한국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1조 8천억 원이 불어났지만 증가폭은 1월보다 4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은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한 걸로 나타났고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한 달 새 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2월 기준으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한도를 넉넉히 내주면서 대출 영업을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이를 조금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 통계를 보면 이금융권의 가계대출도 한 달 전보다 1,0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계대출 연착륙이 가능할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건설 현장으로 가볼까요? 하도급 업체의 산재나 민원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회사들이 적발이 됐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남기업과 태평로 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공사 민원은 전적으로 업체가 책임진다거나 사고 발생 시에 민형사 책임과 경비를 하도급 업체가 부담한다. 이런 부당한 특약들을 담았던 것으로 적발이 됐고요. 또 공사 비용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추가 공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 명령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건설업 직권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적발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다른 17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리딩방 108곳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하는데 주식 리딩방이 뭐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를 종목 찍어준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일 텐데요. 요새 광고도 많이 뜨더라고요. 예, 금융감독원이 유사 투자 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해서 108개 업체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65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유형별로 보면 보고 의무 위반이 많았고요. 등록이나 인가 없이 투자 자문과 중개를 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를 포함한 방송 매체 점검도 처음 이뤄졌는데요. 1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는 수익률이 미달하면 환불해준다, 또 후불 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1,000만 원 넘는 이용료를 결제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 작년에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업 피해 민원이 3,400건을 넘었는데요. 1년 전에 2배였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 이런 SNS상의 이상한 리딩방은 꼭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합니까? 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곧 이뤄지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도 주요 어젠다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손실 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현실적으로 현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 50조 원을 마련하려면 추경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윤 당선인의 취임은 아시듯이 5월입니다. 취임 후에 추경을 한다면 소상공인들은 피해 보상까지 2-3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 이 재원 마련 방법도 문제일 텐데요. 정부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힘들 수가 있고 국채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 마련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현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학교에 가는 아이들 보면 반에서 친구들 4-5명이 확진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해외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그 전거래일 주가 폭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욕구들이 상존한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됐고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 3차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게 전반적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주식 포지션 청산 욕구를 자극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 중요하게 네, 좀 들여다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좀 높긴 했습니다. 거의 8% 가까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월 1월달 소비자 물가가 7.5%였고 어제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가 7.9%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 예상치로 형성된 범위가 7.8에서 7.9였으니까 대체로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뿐만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 6.4%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5.9%에 비해 높게 나왔다는 점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급등세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연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경로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일단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유럽 경기도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ECB에서도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좀 연기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게 정반대로 오히려 ECB 쪽도 앞당겼습니다. 그 기간을. 네. 그래서 원래는 올해 4분기가 종료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시장에서는 내년에 종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3분기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로존의 성장률에 하방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올해 22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큰 폭 상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지금 유럽 중앙은행 역시 인플레이션 대응이 우선순위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은 관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돌발 변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3차 협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국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향후 4차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둘 모두 교전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전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요. 또 여전히 증시 변동성 자체는 높은 수준인데 2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어마무시한 가격 변동성, 주가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 우크라이나발 악재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추가적인 다들 가격 조정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0.4%대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대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그 대외 환경이 불안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전반적인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단을 좀 단단하게 받쳐줬으면 하는 게 오늘 시장에 대한 바람인데 좀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 시즌이죠. 봄이 이미 저만치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서울 기준으로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집값 안정,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기도 하죠. 5년 동안 250만 호를 공급한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 청년층을 배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의 구상들이 현실화될까요? 박연미의 경제픽, 불타는 경제에서 오늘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와 함께 앞으로의 경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구독자 수 25만 명 달성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박사님 채널 참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선 전후로도 부동산 관련 질문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휴지기 거쳐서 다시 오르지 않을까. 다시 상승한다. 예, 휴지기라고 한 이유는 이 윤석열 당선자의 그 여러 부동산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그 다주택자 관련된 중과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일시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2달 기다려 보려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서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좀 더 이어지다가 매물 나오면서 그 매물 소화 과정 겪고 나면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들이 실현될 때 결국 대부분 있던 집을 부숴서 새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노후 주택의 멸실이 벌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방금 해외 이야기하면서 네. 글로벌 경제가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안 갈 거다. 또는 한국은행 판단이 그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집값이 그렇게 쉽게 빠지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250만 호를 공급한다 혹은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라면 낡은 집을 일단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올려야 하니 일시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그 계획 아래서 집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네, 이제 그렇긴 한데 또 당장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던 곳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바로 공급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네. 준비가 이루어져 있던 집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집들에 따른 어떤 월세 전세 가격 상승은 있겠지만 2, 3년 뒤를 놓고 보면 이게 또 미래의 공급 확대가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승 압력은 있겠지만 미래의 공급이 당장의 가수요를 좀 잠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규제가 4번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22차례인지 3차례인지 세다가 포기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2019년 12.16, 2020 6.17 이렇게 4번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2017년 8.2 대책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난 5년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규정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제도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신속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집을 확실하게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게 이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면 국회 안 갔다 와도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같은 거는 국회에 이 개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칠 수는 없지만 대신 시행령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그렇죠. 규정하거나 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LTV DTI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대출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공부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예, 강제 공부를 아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사실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담보 인정 비율인데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내가 살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이거죠. 이게 LTV입니다. 그래서 이걸 빌리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이나 이런 좀 그 집값이 비싼 곳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0이고요. 12억에서 15억은 20%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0% 정도로 대출 규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업권 감독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규정. 예, 그러니까 네. 이건 더 밑에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금방 바뀔 수도 있는 조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시행령 밑에니까 더 쉽죠. 그리고 이제 이 포커스는 2018년 9.13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했던 그 대책입니다. 야, 이게 벌써 4년 전이네요. 4년 전입니까? 그게 벌써? 올해 22년이니. 아 세월 빠르네요. 네. 예, 아직 토지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런가는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하고요. 일단 그때 나왔던 9.13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신도시였는데 그것 말고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내 들어갈 집 사놓고 좀 몇 년 있다가 거기 들어가는 동안 일시적인 2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것들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등 여러 가지 이 양도세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수많은 규정이 나온 게 있대고요. 이거 다 이게 바로 시행령입니다. 그러면 당선인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뭐 2달 남았으니까 일단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장 좀 추미애 관심사는 사실은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한. 그렇죠. 지금 당선인의 생각은 종부세를 재산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세목을 한 가지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또 용처가 달라서 국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주택을 공급해주면서 인센티브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지난해 발표됐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겠다라는 거였다면 네. 윤 후보 또는 당선자가 밝힌 정책은 공공도 있지만 민간 쪽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일단 제일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각종 부동산 관련돼 있는 그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규제들이 제일 먼저 아마 조정의 대상, 특히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돼 있는 규정들 그리고 DTI, LTV 관련 이런 규정들은 아마 손볼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공급 부문에서 사실은 대선 캠페인 내내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대 후보 모두 비슷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250만 호인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가 좀 빠져 있다 이거 하나 하고 공공 물량 가운데 그 청년 원가 주택을 30만 호, 역세권 첫 집을 2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획 말고 액션 플랜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그 2021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주도 3080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출발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1년 지나서 사실상 일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이걸 급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주택 공급은 네, 모든 이의 관심사라서 그렇죠. 일단 싼 집이 저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최근에 이 급등은
금방 잡힐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정비 사업에 그 걸리는 시간이 평균 무려 13년이랍니다. 예, 그걸 5년 이내 단축시켜주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비된 단지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단지들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신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겠다. 10에서 3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공공의 좀 어떤 개발 이익은 공유하되 대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3080 플랜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인센티브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나. 네,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양도세 문제라든가 LTV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신축 아파트 공급해 줄 때 분양가가 기존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 너무 저렴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되는 그런 주택들의 그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큰 공급 제약 요인이었는데 또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돼 있는 규정들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분명 공급은 촉진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또 이제 6월에 지방선거랑 또 연결돼 있는 그러네요. 이슈가 많죠. 네, 그래서 아까 한 두세 달은 시장이 눈치 볼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요 내용 공공주도 3080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 방향이에요. 이게 2021년 2월 4일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유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좀 더 이어서 그 새로 등장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이걸 이어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셨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공급이 이대로 된다. 그걸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산하기로는 이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3년 안에 수도권에 61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급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일단 이대로 될 거냐 이게 향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나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돼서 재건축 재개발이 막 시작이 되면 일단 그 집은 비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아마 애들 키우는 집은 그 인근에서 전월세를 구할 테니 새로 그 동네로 진입하려던 사람, 그 기존에 살고 있다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경합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미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책도 후유증 없는 정책을 보지는 못했어요. 결국 우리가 판단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또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앞으로 주택 가격이 끝없이 오를 거라는 이른바 그 포모 신드롬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지금, 이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붙자면 지금 이 가격이 앞으로 제일 싼 가격이야. 이런 두 가지가 결부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드롬들을 억제할 정도의 공급이 수년 내에 나온다라고 보여준다면 사실 이게 쉽게 사기 어렵거든요. 주택이라는 것은 물론 뭐 일부 투기적인 수요도 많습니다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인 주택을 그냥 오를 거니까 무조건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 네. 결국 야 이걸 내가 사서 2년 안에 사실 파는 거는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되게 힘드니까 그러면 단기로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취등록세에 양도세까지 생각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주택을 한번 사면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 고민 안 하고 사는 분은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3법이라고 흔히 통칭되는 계약갱신 청구 등의 여러 법안 때문에 이미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전세, 특히 아파트 전세는 말도 못하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다 보니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주택 멸실들이 나온다고 해서 분명 가격은 또 오를 겁니다만
적어도 이제 아예 전세 자체를 포기하고 월세로 가게 되는 예, 이게 거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월세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난 2년 넘게 전세 가격 급등이 갭 투자를 유발하는 형국은 지속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도 공급 부족이지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네. 축제시켜버린 게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3달 연속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줄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그럼 새 정부 들어서더라도 바뀌겠는가? 특히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표현에 좀 신중해야 되지만 아무튼 금융신용 사이클로 볼 때 7번째 지금 또 굉장히 과열 구간이다라는 보고서를 바로 어제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일단 대출을 그냥 확실하게 억제하는 방향을 가면서 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서 수년 내에 입주한다. 이런 플랜을 통해 또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에 대한 높은 기대를 그 양도세 중과를 일시 완화함으로써 매물을 출회시킴으로써 해결하는 뭐 이런 플랜인데 이 세 가지 다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사님. 항상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에서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논쟁이 결국은 전세자금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받는 대출인데 하나는 갭 투자로 쓰인다고 해도 그러면은 현금 들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뭔가 중간에 계단을 하나 밟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집들을 그 정책 결정권자도 그런 과정으로 장만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받는 대출인데 이걸 조이는 게 맞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새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반론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는 어렵고요. 저도 뭐 과연 이게 억제하는 게 맞는 말이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제 두 번째 월세로 가는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라서 특히 임대차 3법이 지금 현재 여소야대제가 되는 상황에서 쉽게 개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재정 정책으로 이걸 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월세 쿠폰제 같은 것들이죠. 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얼마 이하인 가구가 월세 얼마를 낸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들은 되게 강화될 여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면 첫 번째 주택 구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LTV DTI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전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을 바닥에서부터 전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건 되게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공급 대책은 거기다 살을 붙이고, 두 번째는 전세 가격 오르면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고 월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저소득자 중심으로 쿠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택 첫 번째 구입자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LTV는 좀 완화하는 대신 DSR 이런 것들 규제 등이 어차피 도입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부채 문제들을 완화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네. 이 심각한 가계부채는 결국 전세 문제랑 되게 연결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가계대출이라는 게 이게 전세가 몇백조 되지만 이게 또 그 은행에서 우리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이 대출이면서 이게 또 뭐냐 하면 그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부채예요. 그러네요. 어차피 세입자가 나갈 때 내줘야 되는 돈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적인 문화일 수도 있었지만 저금리 환경이라든가 특히 최근처럼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런 환경에서는 일단 전세자금 대출들을 무한정 확대하거나 혹은 대출 규제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정책은 너무 위험하니까,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 조합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테트리스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의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게 이쁘게 나오느냐 아니면 아래 그 먼저 내려가 있는 블록에 들어맞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잡음이 나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그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해도 DSR이라고 하는 개인이 갚아야 되는 빚의 총합을 소득 대비 몇 %로 규정하느냐 요게 강화가 돼 있는 채로 남아 있으면 그림의 떡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청년층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후하게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청년층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근속의 연속에 따른 그 지속에 따른 소득의 상향 조정이 꽤 큰 편이에요. 지금 당장의 소득 내에서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의 비율을 몇 %라고 딱 한정 짓기에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그리고 생애 첫 번째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뭐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완화 내지는 폐지 가능성이 있고 그 대신 DSR 규제를 갖다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올해 당장이 아니라 향후 5년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 축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본 것입니다. 그래요. 그 지금 벌써 이제 인수위 인선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차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물망에 오르는 분들 언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보면 어쨌든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야 한다 이런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향후의 정책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250만 호 중에 200만 호를 지금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당선인의 그 후보 시절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면 건설주가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 이른바 허니문 랠리 이거 얼마나 갈까요? 저는 일단 올해 제일 전력, 유틸리티, 건설, 은행 이 세 업종을 제일 좋게 봅니다. 다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뭐 배당도 못한다든가 네. 각종 너무나 많은 규제로 영업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건설 부분은 자재가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분양가 힘들죠. 상한제잖아요. 네. 그래서 마진이 날 수가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못 올랐던 게 이제 만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그 내려와 있었던 그런 규제가 다 사라진다면 혜택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향후에 어떻게 정책이 흘러가게 될지는 사람을 보시면 아마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홍춘욱 박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오늘 대화 나누지 못했던 증시 관련한 것들 그 밖에 실물경제 관련한 내용도 다시 한번 쫙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의 저자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시죠. PTD, Permission to Dance. 춤추는데 라이센스, 허락 이런 거 필요할까요?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룹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어제 잠실에서 2년 반 만에 대면 콘서트를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BTS의 정국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함성 없이 박수만으로 열광하는 콘서트는 처음이죠. 이거 역사에 남을 콘서트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흥을 띄우던데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참 활기찬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연 문화, 우리 방방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대면 콘서트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웃으실 뻔했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웰컴의 의미로 봄도 오고 김영대 평론가도 오셨구나. 그리고 금요일도 왔구나. 이제 코로나 끝나면 진짜 세계로 좀 뻗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좀 정말 나가고 나가서. 계시잖아요. 최근에 네네. 김영대 평론가님 책이
일본에서 다시 한번 그 출간이 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입니다. 예. 아 그런가요? 자, 저희의 이런 그 아슬아슬한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아니 방송. 근데 제가 네. 딱 그 역시 우리 기자님이 네. 아이돌 굉장히 친 아이돌 박학다식 하시잖아요. 아이돌 척척 석사죠. 척척. 네. 아직 박사는 못 따셨어요? 전 박사가 되기에는 김영대님이 계셔서. 아, 네. 근데 이게 퍼미션 투 댄스를 PTD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게 찐입니다. WS501 이런 거죠, 뭐. 아니 제가 어느 되게 뉴스 좀 점잖은 프로였거든요. 네. 이렇게 발랄한 경발 같은 프로 아니고 점잖은 프로 나가서 제가 PTD라 그랬더니 김영대님 PTD라고 했다고 암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 혼나셨어요? 아니 혼난 건 아니고 그런 자잘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애정도를 알 수 있는 건데 야 진짜 2년 반 만입니다. 예, 2년 반 만에 우리가 콘서트 앞에 그렇잖아요. 콘서트면 콘서트지 온라인 콘서트 그러니까요. 심지어 대면 콘서트 뭐 대면 콘서트 하면 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면 콘서트는 뭐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게 개념 자체가 뭐 뉴노멀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콘서트 이미가 지난 2년 사이에 뭐 길게는 한 2년 반 3년 사이에 이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어색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정말 큰 스테디움에서 사람들이 맞아요. 뭐 지금 마스크 씁니다마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예전에는 뭐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뭐 침이 튀는지 뭔지. 그런데 그런 식의 공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정말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이 플랫폼 하나의 그 새로운 포맷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잠깐 또 익숙해졌다가 이제 다시 대면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지금 사실 콘서트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정말 좀 독특한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의 풍경이 어떻게 그려질지 뭐 저도 확신하지는 못하거든요. 아마 작년 연말에 시상식이나 아니면 축하 무대 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그 밈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이거 밈이 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작년 연말부터 공연 실황에 일단 청중들이 현장에 있다고 해도 함성 소리를 녹음해서 입힙니다. 그게 지난해부터 시작된 분위기고요. 근데 소리가 나와요. 솔직히는 아무리 자제를 그 시켜도 누르죠. 예, 소리가 나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형광봉 흔드는 것으로 약간 대체하고 눌러보는데 그래서 어제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BTS 공연 봐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방역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 공연 전부터 사실 이게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공연 전체 차원에서 사실 좀 많은 우려가 있었죠. 뭐 개인적인 차원이라 하면 이런 거죠. 내가 공연을 가려고 시간도 다 빼놓고 정말 뭐 몇 달을 기다려서 어렵게 표도 구하고 했는데 확진이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죠. 네. 근데 이럴 경우는 뭐 정말 개인의 양심이죠. 자기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없다 해서 이제 표를 뒤늦게 양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이제 뭐 그 자체는 훈훈합니다만은 안타깝죠.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신경을 썼었고 그래서 이 하이브 측에서도 공연 전에 공지를 뭐 단단히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방역 수칙 같은 것도 뭐랄까요 입장 인원 전체 뭐 약 5% 정도를 방역 관리 요원으로 이제 배치를 했다고 해요. 뭐 할 만큼 한 거죠 사실. 그리고 뭐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뭐 그 이동 시에도 이 공연은 끝나고 나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빠져나오는 광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북문으로 몇 줄 가세요 이런 거 그렇죠. 아니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접촉을 뭐 그렇다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뭐랄까 밀도죠.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퇴장의 그 질서에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 개최된 콘서트인데 뭐 제가 현장에는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상상은 갑니다. 정말 그 함성이 저기 멀리서 왜 헤일이 밀려들듯이 맞아요. 정말 알 수가 그 소리가 무슨 어떤 사람이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내는 정말 바람 소리처럼 벌떼. 맞아. 소리에 원근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콘서트 가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연은 사실 가수의 얼굴을 본다, 노래를 듣는다 아니라 정말 거기서 나오는 그 기운을 느끼러 간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번에 관람이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이른바 공연 자체가 한정판이었죠.
아니 뭐 BTS의 공연은 사실 공연을 며칠로 하든 입장 인원을 몇 명으로 하든 한정판입니다. 우문현답이네. 예, 가고 네.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나름 다양한 이제 포맷을 도입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 공연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공연의 현장에서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3, 12 잠깐만. 그러니까 3일 공연 중에 중간 그 날짜의 공연을 뷰잉 파티, 그러니까 스트리밍 그 라이브 뷰잉이라 그래갖고 극장을 빌려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그 공연을 보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예, 우리 예전에는 이거 뭐 연상하시면 되냐면 과거에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결승전이 있다. 그럼 잠실 그 경기장에 다 같이 보죠. 그렇죠. 네. 예, 전광판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건데 물론 그것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이제 공연의 현장감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라이브 뷰잉 티켓이 이것도 몇 분 만에 매진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회당 15,000명, 3일 동안 총 45,000명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그 대학 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와중에 저희 2078님이 재작년에 공연 추첨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취소돼서 너무 속상했는데 어제 다녀오셨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근데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이 공연 이 아이돌 특히 아이돌 공연에 어떤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의 티켓은 잘 안 구해져요. 네. 그 클릭에 광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좀 관심이 그냥 뭐 평범하게 있는 정도 한번 가볼까 하고 눌러보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됩니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연이라는 말로 대면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소속사가 새로 개척한 어마어마한 시장도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어쨌든 이 기획사 입장에서 음악 업계가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입을 한 것이 이제 가령 방방콩과 같은 온라인 공연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대면 콘서트가 개최가 되지만 어쨌든 대면 콘서트에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또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다양한 아직도 이제 완벽히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도시와 열릴 수 있는 장소가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의 스케줄 부분적인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대면 공연, 그다음에 방방콩과 같은 온라인 공연 그리고 그 공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있죠. 위버스 같은. 예,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이 라이브 뷰잉 일종의 파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연의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획사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의 어떤 다변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아티스트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리가 필요 없고요. 확진에 대한 우려가 없을 뿐더러 해외 공연장에 그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한히 열릴 수 있는 공연을 사실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장소를 늘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온라인 공연들이 정말 공연을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것에 의미의 방점을 찍었다면 최근에 이제 뭐 BTS라든지 다양한 K-팝 그룹들이 보여주고 있는 온라인 공연은 온라인 공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다양한 그 그래픽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자체만의 또 재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팬데믹의 극복이 되더라도 이 온라인 공연은 하나의 장르 같이 새로운 하위 장르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방금 이제 뭐 경제적인 효과 그 언급을 해주셨지만 실제 매출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가요? 이번에는 그 말씀하신 라이브 뷰잉이라는 거 이것도 티켓 끊고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런 라이브 뷰잉 티켓 값이 과거에는 3만 원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5만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증이 된 거죠. 네. 아, 이것도 충분히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려는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걸 기획하는 측에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랜선 콘서트 있죠. 이것도 그 BTS 같은 경우는 뭐 그 재작년이 됩니다만은 그게 200억 원 이상
물론 이게 실제 공연이 되면은 뭐 가령 얼마 전에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했었던 LA 콘서트 같은 경우는 700억. 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굿즈라 그러죠.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합하면 1,00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요. 하지만 뭐 이동 경비라든지 뭐 스태프들, 크루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감안을 한다면 온라인 공연만으로 200억을 벌 수 있다. 사실 완전히 물론 새로운 세상인 거죠. 물론 BTS가 그만큼 뭐 위대한 밴드긴 합니다만은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뭐 1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 될 거예요. 예, 이게 반드시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얼마든지 새로운 플랫폼과 그리고 점점 이제 K-팝 산업이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독점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예, 그게 사실 아이돌 산업의 또 핵심이기도 하고요.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른바 방구석 콘서트, 방방콘이라고 했던 BTS의 온라인 공연, 이게 이른바 온라인 콘서트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온라인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 이게 외신들도 굉장한 그 당시에 반응을 이제 보였었거든요. 관심을.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온라인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라인으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데 핵심이 있었는데, 이런 방방콘이라든지 이런 K-팝 콘서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팬들이 좋아하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아미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BTS의 그 응원봉. 그 콘서트 가면 그걸로 이제 뒤통수 많이 얻어맞곤 하는데. 예, 근데 옛날에 세븐은 칠봉이었어요. 칠봉. 아, 맞아요. 그것도 기억하시는구나. 아무튼 그런 얻어맞는 것도 현장에 갔을 때 소소한 재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들을 컴퓨터 이게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집에서도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와. 이게 공연 전에 연습도 합니다. 공연 전에 저는 가수가 공연하는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갔더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노래만 나오고 사람들이 이게 아미밤으로 실시간으로 그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관을 연출하는데 이거를 집에서 자기가 혼자서 보면서 마치 혼밥 혼술하듯이 이 아미밤, 불 켜지는 아미밤을 들고서 응원을 하는 문화,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소소한 재미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지금 현재 K-팝 산업이 갖고 있는 이 온라인 공연에 대한 노하우라는 것이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팬들의 어떤 그 팬 문화, 팬 컬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은 지금 현재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공연업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외국은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LA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예, 그리고 공연도 뭐 스포츠 이벤트도 뭐 거의 이제 정상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제 오미크론 자체가 지금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많이들 말을 하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다음 공연들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네. 뭐 북미 투어 진행 중에 있고, 레드벨벳도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네이머들이죠. 예, 큰 어떤 거물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작용으로 아마 엔터 산업 전체를 뭐 분위기를 뭐 좋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가령 엔터 주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활발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번 주부터 아마 그 말씀하신 그 빅네임의 가수들 속속 돌아옵니다. 컴백하는 가수들 제법 많더라고요. 자, 기대해 보면서 저희 PTD로 오늘 마무리할까요? 퍼미션 투 댄스 BTS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발전.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